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 박탈 시도라고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를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들은 국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법사위의 힘을 빼지 않고선 국민의힘에게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새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와 쇄신형 비대위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장치가 이미 국회법에 마련돼 있다며 조 의원이 발의할 법안이 같은 취지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면 국회가 정부의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법률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회 권력을 이용해 새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소위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법안을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국회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며 법의 취지가 같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의결해서 정부가 그렇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 취지를 무시한 그런 시행령으로 가는 개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국회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속선상에서 그런 취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권 꺾이는 생각 안 하냐며 지난 2015년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과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언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법안 발의 전에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위헌으로 몰고 가는 무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들은 국회 출석을 못하게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 외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원구성 지연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청장뿐만 아니라 남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의 박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 침해 발언 논란의 김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고 인사청문 없이 임명한 인사들의 국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면 원구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각각 오는 18일, 19일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일단 이때까지 원구성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원구성 협상을 위한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선 법사위의 위상개혁 없이는 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훈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첫 비대위 회의를 열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장 힘주어 말한 건 국회 정상화였습니다. 특히 여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의 힘을 빼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게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대로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를 위해 사선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고 오는 17일 당무위 의결을 거쳐 각각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당내 표출된 개파 갈등을 의식한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색깔이나 특정 개파에 치우치지 않은 나름의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 검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당 쇄신 방안과 선거 패배 평가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개파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는데 개파 간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이 루나 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한 두 번째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업계와 당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근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는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고 하는 제정법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지원하고 새로 취임한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해외 감독 당국과 공조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로 가상자산 당정 협의를 택하면서 금감원이 가상자산 산업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켜 하반기부터 상장 등과 관련해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정책이 달라 투자자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의체에는 저를 포함한 각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 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등을 24시간 내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량이나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가상경보제도 시행과 정부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가상자산 백서 등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재욱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아직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구속력 없는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북한 인권재단 설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만큼 북한 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인권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 인권법이 나온 지 6년도 이제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관계와 얽혀 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의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법안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서 교섭단체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실행되려면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면 그 정권 기간 내에는 충분하게 가동할 거다. 재단 이사진 구성과 재단 설립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과정에 탈북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통일부는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2, 3개월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4억 7,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 출범을 대비해서 재정 당국과 지금 109억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단 출범 후 운영 과제로는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과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 방지안 추진 등이 꼽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임병헌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대구 중남구는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로 앞서 국민의힘은 곽 전 의원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이준석 대표는 대구 중남구 당원들의 복당 요청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임 의원의 복당 허용으로 한석 늘어나서 115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 전기료 인상에 40%에 달할 것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전기 인상률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파에 몸이 찢어진다는 괴담을 유포하는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는 부족한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윤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인 북한 방사포 도발 사실을 정부는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군 통수권자보다 국민이 안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 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상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번엔 그 싸움이 곧 당내 안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면서 개파가 가는 이제 갈등 상황이 이제 벌어지곤 하는데 최근에 여야 갈등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은 의원 공부의 그 모임 발족을 앞두고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심 들어볼래 이걸 줄여가지고 민들레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이철규, 이용호, 배현진 의원 등이 친윤계 의원들 주축의 모임입니다. 이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대부분 이 친윤계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개파 정치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사조직에 불과하다며 반대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일자 친윤계 핵심 멤버인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들레 발족을 추진 중인 이용호 의원은 장 의원의 불참에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민들레 모임은 원래 모레 발족할 예정이었는데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들레 모임의 발족이 이제 늦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는 건 이 논란이 지금 뭐 좀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이 민들레를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가 추진 중인 혁신위원회가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처럼 오해받지 않겠냐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처음 혁신이 출범 아이디어에 대해 취지가 좋아 공감했지만 그 당시에는 공천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당권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민들레 말고도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공부 모임 발족을 예고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부 모임을 구성하고 있어서 당권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당내 이 대표를 향한 문제 제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과감히 투영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정당 민주화와 능력주의가 핵심인데요. 정당 민주화의 경우에는 혁신위를 통한 공천 시스템 개혁이 있고요. 또 앞서 이 대표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면서 능력 위주의 인물을 선발했는데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도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당 사무 자동화를 위해 IT 업계 기준의 충분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프로그래머 공개 모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이 대표는 남은 1년은 참 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사퇴설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윤리위가 2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길게 끌릴 일도 아닌데 계속 지연되면서 이 문제로 6개월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민주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계파 갈등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이게 봉합이 될까요? 일단 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파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이 우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박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박은 민주당 내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우 위원장은 수박을 비롯해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파 싸움은 여전한데요.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해체를 두고 설전을 벌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의원과 친명계 이수진 의원은 언론개혁 반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그라들지 않는 계파 갈등에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를 했는데요. 계파 정치가 사실상 공부 모임으로 둔갑했다며 각자 해체 선언을 하든 아니면 강제로 해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해 선거 패배 평가와 함께 계파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수박 언급 자제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계파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세대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 비명계가 이 전당대회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거론되는 차기 당권 주자 모두 출마를 하지 않고 젊은 세대로 교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지난 9일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각 계파의 수장격인 사람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고 이번에는 7, 80년대생이 나서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새 인물도 키우자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세 사람의 동반 불출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들은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100% 공감한다며 세 사람이 안 나오면 전당대회 룰로 골치 아플 일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광재,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7, 80년대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전해철 의원은 동반 불출마 주장에 대해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홍영표 의원은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요. 이때 출마 여부는 일단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막 이 전당대회 또 준비위원회가 이제 막 구성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긍정평가는 48%, 부정평가는 44.2%로 나타났는데요. 2주 전 조사에서 54.1%였던 긍정평가는 지난주 52.1%로 2%포인트 떨어졌고요. 이번 주에도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37.7%에서 지난주 40.3%로 2.6%포인트 상승한 뒤 이번 주에도 3.9%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자, 이 같은 결과는 검찰 편중 인사 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검찰 출신의 인사 적절성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출신의 인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38.5%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12.3%는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로 부적절 의견은 50.8%, 과반을 차지했고요. 반면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4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소통 행보는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검찰 편중 인사나 법과 원칙만 앞세운 정치적 리더십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당장 윤 대통령 앞에 놓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서 인사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후보는 각각 음주운전과 부동산 갭 투자, 편법 증여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지금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수박 금지령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 바로 수박.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한 입 베어 물면 더위가 싹 가시죠. 푹푹 찌는 더운 날씨의 제격인 수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때 아닌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원들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우리 걸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면허 아닙니까? 저런 면허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첫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박 금지령, 즉 개파 간의 날선 발언에 대한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빗대 민주당 내 보수 인사를 뜻하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우 비대위원장 서로 남 탓을 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특히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수박 표현은 절대 쓰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수박 논쟁은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이 올린 두 장의 사진으로 재점화가 됐는데요. 이 의원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박 정말 맛있네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신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국민에게 시비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서 일부러 화를 유발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반박하면서 확전이 됐고요. 이후에도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수박 논쟁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수박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 같은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쪼잔하고 찌질해 보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개파가 걸림돌이 되는 거 있다면 그거는 서로 간의 논쟁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수박 뭐 얼굴 보여주고 성질내고 들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서 이번 대선 지방선거 막 참패를 계속 연이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성으로 쭉 가면 다음 총선은 쫄딱 망합니다. 수박 논쟁에 쏘아올린 민주당의 내홍,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당 쇄신과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 개파 갈등 차단이란 중책을 맡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수박 금지령으로 1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개파 갈등의 위험 수위에 다다른 지금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집안 싸움은 수박 금지령으로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윤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확전 일로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여당 내 상황을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7년 전에 이른바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에는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에 이제 찬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이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과 지금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려는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 이 정부 시행령에 관련된 건데, 당시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토하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검토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진짜 아니다 싶으면 다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 시행령 자체를 수정 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게 결국은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변경을 무조건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결국 없는 거고요. 살짝 아다르고 어다른 여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은 반대한다라는 것을 내로남불이나 이중잣대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애초에 법 자체가 살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정부가 뭐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정부 시행령은 엄연한 행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입법부에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완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금주에 닻을 올릴 이준석 표 혁신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 사조직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면 비판을 한 건데요. 그 민들레 모임이 멈추면서 좀 소강이 된 줄 알았던 이 대표 대 친윤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 기사에 나간 거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는 게요. 배현진 최고가 이번 최고위에서 사조직이란 워딩 자체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사가 아마 잘못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혁신위를 향해서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의중을 내비치고 있으니까 자꾸 추천하는 사람마다 고사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의 스탠스는 최고위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 인터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공천 문제부터 언급한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정치 아니냐, 요 정도의 스탠스로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 최고의 주장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히 공직단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가 최재형 이제 의원을 추천을 했고요. 나머지 구성 같은 경우는 배현진 최고와 같은 최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혁신위원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조직이다,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라는 의견은 틀렸고, 대표가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자기 개파라고 분류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넣었겠죠. 근데 최재형 의원은 우리 당에 입당한 지 현재 뭐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분이고 이준석 개라고 불리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했었으면은 혁신이가 아니라 진작부터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고요. 그리고 기타 예전처럼 언제든지 이번 지선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본인이 행사하고 싶으면은 공천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권에 대해서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 전부 다 공관위에 일임을 했죠. 정진석 대표한테,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정치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지금 민들레하고 갖다 붙이는데, 민들레는 엄연한 사조직이고, 민들레가 비판받는 포인트는
사조직인 거를 넘어서 뭐 의원들끼리 당연히 뭐 모임은 구성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설프게 지금 당정대라는 소통 창구를 표방해서 분명 공식적으로 작동이 되는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친윤 모임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통령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들레가 잘못된 포인트고 대표는 그걸 비판한 것인데 이거를 비판했다고 지금 혁신위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배 최고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최고의 의견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을 최근에 복당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지역구인데 책임 정치 실현 차원의 무공천 그리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복당 금지 원칙을 이제 번복한 건데요. 당내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저는 이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대표가 유세에서도 그랬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서 복당은 없다라는 원칙을 분명 천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제가 배경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구시당하고 대구시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복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중앙당에서도 이제 많은 당원분들의 뜻을 꺾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복당을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당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 오늘 공식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짧지만 굵은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새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에 전격 합류를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각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죠. 네. 누구라도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다. 네. 그 말은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당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연락 왔을 때 바로 오케이 하셨나요? 바로 한 게 아닌데요. 이건 초선 모임에서 추천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추천 과정에서 상당히 좀 초선의 대표격이 되신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비대위가 전준 위원장에 정세균계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그리고 선관위원장의 친문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와 또 향후 선거 관리를 모두 비이재명계가 맡게 된 셈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 당에서 이재명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그동안 상당히 중립적이고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특히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무총장의 전준 위원장 항상 해왔었고 당무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조율을 잘 할 수 있으라고 봤기 때문에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당대회 룰 전쟁에 대해서 또 관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제 룰 개정 가능성을 좀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좀 기존에 이제 이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던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도
변경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듯한 이제 그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권리당원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 안도 있고 또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를 위해서는 당규 개정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당대회 룰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대위의 현재 정확한 입장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네.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향은 다 열려 있다. 특히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던 이유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이든 수권 정당으로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만으로만 간다면 그건 집권당이 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민심을 어느 정도까지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대룰 같은 것도 그걸 잘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네. 특히 이번 전대에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어떤 한 개인의 평가라든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돌이켜보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노선이 보이게 되고 그 노선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전대룰이라든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중요성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체 비중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비대위원 간에 뭐 이야기를 나눌 때 네. 그런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반영돼야 될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의원과 이제 권리당원 간의 관계 문제도 보면은 네.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경북, 경남 이런 지역에서는 권리당원은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배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역사성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아까 앞선 질문에서 당내 뭐 이재명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신경전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우 위원장이 이른바 수박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권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 이 갈등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개파 논쟁이 좀 뚜렷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파 논쟁이 아주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발언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수박 금지령도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으로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낙인을 찍게 되면 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언론을 봉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언론가 봉쇄되면 그 민주적이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금지령을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배척할 사람으로 하고 이거는 좀 지나친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우리 당 대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개파 갈등이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또 당내 좀 분란이 있었던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팬덤 정치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대표되는,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안에 과잉 일반화되고 과잉 대표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의 그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철험회라고 강경파 의원들 모임이 있잖아요. 해체 공방으로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철험회는 철험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나 철험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조차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봤을 땐 그런 것들 자체도 보면 자유롭게 의견 나오는 거 좋고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어서 하는 행위들은 자제해야 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 한 거를 이제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국민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쇄신의 뜻이 담겨 있다. 준엄한 명령이다. 뭐 그래서 쇄신형 비대위를 추구하실 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비대위 활동이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관리형 비대위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비대위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네. 이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는 이대로 가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시간을 집중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니까 저 당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당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쇄신해야 될 게 한두 가지만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우리 당이 다양성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통화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규제가 필요한 거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일사불란함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쇠퇴되면서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여야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로 접어든 지 벌써 2주째가 됐는데 국회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거나 이 법사위 권한을 좀 축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딱 어렵지만 네. 그 당시 합의문의 정신을 보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네. 통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건드리는 부분을 네. 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그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네. 나름대로 그런 방지 장치라든지 그 제시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빨리 국회가 열려서 그 여러 가지 민생을 돌보고 싶은 겁니다. 네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제위와 사법위를 또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장치들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이런 그 대치 전선에 국회법 개정안이란 또 뇌관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이제 민주당이 예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분위기가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 발의 어떻게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법안은 발의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15년하고 지금 입장이 바뀐 것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네. 문구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안은 제출되면 그 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심의하면 됩니다. 국회는 모든 것이 다 나와서 논의할 자리입니다. 네. 근데 더더욱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법안을 심사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성이 있다고 하시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고 네. 어떤 점에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도 하기도 전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위헌성이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야지 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 인터뷰 진행하면서 아주 짧고 강렬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께서 희망하시는 상임위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그리고 마지막 계획까지 여쭙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나 뭐 정부 아니면 뭐 여야에게 또 여야한테 이렇게 드리는 말씀 충분하게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금융 해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그 새로 출범한 정부도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 중에는 필요한 게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있고 네.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했을 땐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이나 공정거래, 시장 질서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은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 네. 이건 된다 안 된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가장 높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 혁신도 높아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주로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정무위나 그런 관련의 전문성을 살려서 정부의 입법 이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견제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법 체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대위 남은 2달 동안 준비 잘 하셔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새 비대위의 과제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